자, 입문자가 카메라 사기 전 알아야 할 것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특정 카메라를 추천드리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어차피 지금 말씀드려봤자 신제품은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입문자 본인이 스스로 카메라 스펙을 비교할 때 어떤 항목이 실생활에서 중요한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때로는 약간 전문적인 설명을 포기하면서 알아듣기 쉽게 얘기해 보도록 할 텐데요. 물론 사진을 배우려면 노출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되고 조리개, 셔터 속도, 감도 이런 상관관계를 터득해야만 하지만 이런 개념을 아무리 설명해봤자 입문자한테는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는 최대한 전문 용어를 안 쓰고 실생활에서 사용했을 때 와닿을 수 있는 부분을 짚고 넘어가 볼게요. 먼저 화소수. 한 10년 전만 해도 한 1400만 화소가 주였던 것 같고 요즘은 2400만 화소가 평균인 것 같아요. 사실 그 이상도 많이 있는데요. 저는 화소수는 신경 쓰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형 인화하지 않는 이상 아무 상관없고요. 물론 상업적으로 사진을 하는 프로들에게는 중요할 수 있어요. 근데 일반 소비자들, 특히 이제 입문하려고 하는 소비자들한테는 단지 마케팅을 위한 숫자는 높으면 좋다고 생각하니까 카메라 회사들끼리 스펙 싸움하는 거고요. 실사용에서는 별로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화소수 높으면 용량만 많이 차지해서 골치 아픈 것 같아요. 특히 인스타그램에 올릴 사진이면 2000만 화소는 고사하고 200만 화소도 충분합니다. 제가 써봐서 알아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200만 화소짜리 200만 원 아니고 200만 화소 니콘 플래그십 D1H도 썼었는데 전혀 상관없습니다. 200만 화소로도 모니터 꽉 찹니다. 다음은 색감인데요. 색감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의견이 분분해요. 한편으로는 어차피 포토샵으로 만지면 다 색감 조정 가능하니까 상관없다 할 수 있는데요. 저는 그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일반 유저가 찍는 사진마다 보정을 할 수는 없잖아요. 프로들은 찍는 사진마다 보정을 합니다. 포토샵으로 일일이 하나씩 하는 게 아니고 라이트룸으로 대량으로 불러와서 한 번에 보정을 해요. 그렇게 어차피 후보정을 해야 하는 프로라면 카메라를 결정하는데 색감은 별로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 일반 유저가 일상용 카메라로 쓴다 하면 그냥 바로 찍고 보기에도 좀 더 보기 좋은 색감을 고를 것 같아요. 좋은 색감이라고 하면 보통 인물 피부톤을 뽀샤시하게 해주는 걸 말하죠. 흔히들 말하는 색감 좋은 카메라들은 캐논, 후지, 라이카, 그리고 초창기 올림푸스 같은 옛날 코닥 센서 카메라들. 반면 그 외 브랜드들, 예를 들면 소니나 니콘 같은 경우는 좀 더 사실적으로 표현해주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색감 보정도 배워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앞서 색감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지만 보정을 통하면 또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열리니까요. 동영상. 요즘에는 사진만큼이나 동영상도 중요하죠. 사실 누가 저보고 카메라 추천해달라고 하면 예전에는 제가 인물 위주로 찍을 거냐 풍경 위주로 찍을 거냐 물어봤었는데 요즘은 사진 위주냐 아니면 동영상 위주냐고 물어봅니다. 동영상은 이 자체로도 거대한 주제라서 언제 한번 따로 다뤄봐야 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스펙 시트에서 많이 보시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4K UHD, Full HD 이런 거 보셨죠? 이거는 해상도를 나타내는 건데요. HD, High Definition, 번역하면 고해상도라는 뜻인데 옛날 TV 해상도고요. 720p라고도 하는데 가로 1280픽셀, 세로 720픽셀의 해상도입니다. Full HD는 그보다 한 단계 높아진 1080p, 가로 1920픽셀, 세로 1080픽셀입니다. 지금까지도 가장 많이 쓰이는 해상도고요. 영화 극장에서도 이 해상도로 상영하고 일반 화질 좋은 유튜브 영상도 전부 1080p Full HD입니다. UHD, 울트라 HD는 흔히 4K UHD라고도 하는데 진정한 4K 해상도는 아닌데 미미한 차이라서 그냥 4K라고 하기도 해요. 구분을 두기 위해서 4K UHD 그리고 4K DCI라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4K, 4K 안 쓰셔도 돼요. Full HD랑 4K랑 용량은 4배가 차이가 나는데 결과물을 옆에 두고 보면 거의 차이를 모르고요. 4K를 보여줄 수 있는 모니터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심지어 그런 모니터에서도 솔직히 거의 차이를 몰라요. 그리고 해상도를 따질 때는 다른 요소들이 최상급이어야 돼요. 카메라 센서 크기도 커야 되고 렌즈도 좋아야 되고 조명도 빵빵해야 되고 촬영도 잘해야 돼요. 그래야만 그 차이가 약간의 빛을 보고요. 그게 아니고 보급기 카메라로 렌즈 아무거나 달고 4K로 찍는다? 그건 최악이에요. 그냥 파일 크기만 4배 뻥튀기 되고 그거 렌더링 하느라 컴퓨터만 고생하고 백업 하느라 외장하드 몇 테라짜리 수도 없이 많이 필요하고 특히 유튜브에 올릴 거면 정말 헛수고입니다. 그러면 다들 영상의 미래는 4K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4K는 언제 이용한 거냐? 편집할 때 보정 가능한 폭이 넓어져요. 크롭을 할 수가 있고 색 보정을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건 어디까지나 프로들의 영역이고 일반 유저는 그런 상술에 현혹되지 않는 게 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상도 옆에 24p, 30p, 120p 이런 거 보실 텐데요. 이거는 초당 프레임 수를 뜻하는 거예요. 영상은 여러 이미지의 연속이잖아요. 초당 24프레임이 일반적인 영화 기준이고요. 그거보다 더 올라가서 초당 60프레임, 120프레임 이런 거는 슬로우 모션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1초에 추가적으로 몇 배의 프레임을 찍는다면 센서가 이미지 처리에 더 힘써야 하기 때문에 그 해상도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서 예를 들면 4K로는 30p까지 가능했다면 120p는 Full HD 이하로만 가능하다든지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상 촬영 시간 제한이 있는 카메라들이 있어요. 12분도 있고 30분도 있는데 그 이유는 발열 문제도 있고 30분 이상을 촬영이 가능하게 되면 따로 비디오 카메라라고 분류가 된대요. 근데 그렇게 되면 세금이 올라가서 안 하는 거라고 합니다. 인지만 하고 계신다면 별 문제 될 거 없고요. 30분을 넘어가는 클립을 편집하려고 하는 건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다음은 스크린. 이거 많은 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은데요. 틸트, 스위블, 이렇게 회전 액정. 혼자서 셀카를 찍거나 브이로그처럼 혼자 영상을 찍으실 분들에게는 아주 유용한 기능이죠. 사진에서는 딱히 저 같은 경우는 필요했던 적이 손에 꼽는데 영상에서는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본인이 등장하는 영상을 혼자 찍으실 분들이라면 180도 회전 액정이 필수인 것 같아요. 회전 액정 없이 혼자 영상을 찍을 때는 불안함의 연속이에요. 초점이 맞았나? 도중에 틀어지지 않았나? 카메라가 꺼지지 않았나? 앞서 말한 시간 제한 때문에 영상이 멈추진 않았나? 이런 걱정을 영상을 찍는 내내 합니다. 그렇다고 회전 액정 없는 카메라의 추후에 외장 모니터를 달려고 하면 약간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경우라서 브이로거라면 회전 액정 매우 추천합니다. AF, 자동 초점이죠. 현존하는 오토포커스 기술이 몇 가지 있는데 매우 빠른 피사체를 포착해야 하는 스포츠나 혹은 매우 어두운 곳에서 찍어야 하는 특수한 사진 장르를 제외한 일반적인 사진 목적이라면 요즘은 웬만큼 다 쓸만한 것 같긴 한데요. 저는 사실 수동 초점 위주로 써서 AF에 대해 논하기엔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는 사람이라고 미리 밝힙니다. 오히려 브이로그나 유튜브 영상 찍으실 분들에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영상도 사실 유튜브 이상의 영화나 다큐 같은 전문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면 거의 다 수동 초점으로 찍기 때문에 상관없을 수도 있지만 편하게 일상적으로 쓰기에는 오토포커스 잘 되는 게 최고죠. 제가 저번 편에서 센서 크기 얘기를 할 때 1인치 센서는 폰카랑 큰 차이가 없어서 추천 안 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플립 스크린 있고 AF 찰떡 같으면 1인치도 유튜브용으로는 강력 추천합니다. 최근에 소니에서 브이로거들을 겨냥한 그런 카메라를 내기도 했죠. 고감도 저노이즈 성능. 어두운 데서 촬영할 일이 많다? 그렇다면 고감도 저노이즈 성능이 좋은 카메라를 찾아보시는 게 좋은데요. 이건 용어 설명하지 않고는 더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만 설명드리자면 사진에는 적정 노출이라는 게 있어요. 빛을 너무 많이 받아도 안 되고 너무 적게 받아도 안 돼요. 근데 많으면 빛을 조금만 받아들이는 게 카메라 설정으로 가능한데 부족하면 좀 어려워집니다. 환경 자체가 매우 어두우면 노출 부족에서 적정 노출로 만드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감도예요. 이미 있는 빛을 더 잘 활용할 수 있게 빛에 대한 감도를 높여야만 할 때가 있는데요. 이 감도를 높이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미지에 자글자글한 노이즈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고감도에서 이 노이즈를 억제하는 능력이 아주 유용한데요. 근데 이것도 제 생각에는 요즘은 웬만큼 다 좋아져서 입문자라면 딱히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물론 고감도에 특출난 몇 개 모델들이 있지만 예전에 비하면 다들 상향 평준화돼서 꽤 쓸만하고요. 좀 꼰대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불과 10년 전만 해도 고감도 저노이즈는 아예 기대도 안 했어요. 저녁 시간 되면은 그냥 카메라 집어넣었고요. 그리고 원래 사진이랑 영상은 빛이 충분해야 이쁘게 나옵니다. 제가 드리는 조언은 노이즈 억제 능력에 신경 쓰기보다 빛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지 차차 사진 생활 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손떨방, 손떨림 방지. 이것도 꽤 중요한데요. 사진에서는 느린 셔터 속도에서도 손으로 잡고 찍어도 안 흔들리게 찍는 게 목적이었다면 영상에서는 간편하게 손으로 들고 다니면서 촬영해도 어느 정도 흔들림을 방지해주는 기능이죠. 만능은 아니지만 있으면 좋긴 합니다. IBIS가 있고 OIS가 있는데요. 하나는 바디에서 해주는 거고 하나는 렌즈에서 해주는 그 차이입니다. 배터리 수명. DSLR이 아닌 이상 전자회로가 많이 들어간 미러리스나 컴팩트 같은 경우 배터리 수명은 다 안 좋다고 보시면 돼요. 기대하지 마시고요. 그런 스펙으로 키재기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간혹 정말 배터리 성능이 안 좋은 카메라들도 있는데 그냥 충전을 생활화 하시고요. 추가로 배터리 2개 정도는 더 구비해 두세요. 뷰파인더.
액정으로 보면서 찍는 게 아닌 눈으로 직접 들여다보면서 찍고 싶으신 분들은 뷰파인더가 있는 모델을 구매하세요. 대부분 프로급 카메라들은 다 뷰파인더가 달려 있는데요. DSLR에서는 거울을 이용해서 광학식 뷰파인더 OBF를 쓰고요. 미러리스는 전자식 뷰파인더 EBF를 씁니다. 다이얼이 외부에 달린 카메라들이 좀 더 직관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서 배우기도 좋고 손에 익으면 빨리 조작하기도 좋아요. 고급기로 갈수록 다이얼이 많아집니다. 바디 크기와 무게. 솔직히 큰 카메라는 맘먹고 출사를 가거나 꼭 필요한 촬영을 해야 하는 게 아니라면 잘 안 쓰게 돼요. 내가 카메라를 사면 얼마나 평소에 가지고 다닐지 잘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집에서만 찍으신다면 좀 덜 중요한 요소일 수도 있는데 야외 촬영을 하실 분들이라면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외형. 예쁜 카메라 사세요. 예쁘면 잘 들고 다니게 돼요. 안 쓸 때 선반에 올려놓기만 해도 뿌듯합니다. 네, 이번 편은 저번보다 훨씬 주관적인 평가가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요. 제 경험을 토대로 어떤 기능은 써봤더니 별로 의미가 없더라 하는 식의 의견이 많았는데 어디까지나 저의 주관적인 평가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하고요. 이 외에도 연사나 듀얼 카드 슬롯처럼 다양한 스펙이 있는데 요즘 카메라들이 다들 상향 평준화돼서 혹은 딱히 입문자에게는 필요 없는 항목이라고 생각해서 따로 언급하지 않았고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